정확히 그 시기부터 금 가격이 폭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 가격은 한 번 가격이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추세성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2019년부터 2025년 초 요 정도를 보면 이 전체 사이클에 진짜 딱 절반 정도 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금투자의 진심이고 또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스테커스트 대표, 골드플레이션 작가 조규원, 또 필명 양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폭등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이렇게 시대가 좀 더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가는 게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영향인 것 같아요. 좀 더 이 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지정학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도 막상 지정학 문제,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런 전쟁 같은 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그런 우려들까지 나오면서 지정학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금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세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극시키는 요소가 되곤 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그래도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우리 요번에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 거의 8%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지금 다시 좀 안정화됐다라고 느꼈지만 작년 10월부터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관세 전쟁이 온다는 건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겠죠. 그렇다 보니까 요새 뭐 GDP 나우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또 크게 주저앉았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곤 하는데, 경제는 침체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물가는 상승할 거라는 이런 우려, 이 두 가지가 겹친다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과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빛났던 자산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률이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거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금으로 유입되면서 요즘 들어서 금값의 상승이 더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금부터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와 금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전자산의 달러와 금 두 가지로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경제위기라고 하면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실제로 과거의 경제위기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겪었던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좀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위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과거 인류의 역사 5,000년을 두고 보면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물가가 상승하는, 흔히 베네수엘라라던가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좀 이제 느껴지시죠? 이런 국가들처럼 물가가 막 폭등하는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경제위기는 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가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는 금이 가장 최고의 자산이 되었었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기 침체에서는 현금이 가장 빛나는 자산이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이라는 자산은 경제 위기 때 빛나는 자산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마치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수록 금이 빛나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금이 5,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과 은을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전에도 돈을 금으로 썼으니까 우리 이번에도 금으로 돈 씁시다 라고 해서 5,000년 동안 이 금이 돈으로서 쓰인 게 아니에요. 사실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선 담배를 화폐로 썼던 역사도 있고요.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쓴 적도 있고, 아니면 프랑스 식민지였던 이제 누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카드 있죠.
있잖아요. 그거를 또 화폐로 썼던 적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과거에 정말 다양한 화폐의 종류들이 있었는데 모든 종이 화폐들 중에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금과 은은 계속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도 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까? 요거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돈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정성, 안정성, 불변성, 분할성, 익명성, 이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한정성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조개 껍데기 같은 거 혹은 소금 같은 거를 돈으로서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소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더 쉽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소금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소금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내 부가 1년 뒤, 5년 뒤에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소금을 모아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막상 1년 뒤가 됐는데 막 갑자기 사람들이 소금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소금값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막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걸 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야, 저 부자가 소금 돈으로 갖고 있었다가 완전 쫄딱 망했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절대 다시는 소금을 돈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지금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정성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안정성, 너무 당연한데요. 뭐 독성이 있거나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요런 것도 쳐내고, 그 다음에 불변성, 뭐 부식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상온에서 녹아버린다던가 뭐 요렇게 막 좀 쉽게 변한다거나 사라지는 이런 물질도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쳐내고요. 이렇게 다 쳐내고 나면 뭐가 남냐면 귀금속료들이 남습니다.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백금, 팔라디움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번째 이 분할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금은 한 1000도면 녹거든요. 근데 팔라디움은 1500도, 백금은 무려 1700도보다 더 높아야지만 녹아요. 그렇다 보니까 백금처럼 단단한 건 이렇게 거스름돈을 만들기도 어렵고 매번 일정한 형태의 주화로 만들 때 드는 그런 인건비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다 치고 나면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진짜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 금과 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이 마치 그냥 과거에도 써왔고 그리고 그냥 보기에 예뻐 보여서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돈으로서 쓰인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정말 돈으로서 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금과 은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고대부터 지금까지 막 신의 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금 매장량이 고갈 직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의 가치는 더욱 귀해질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대략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양이 한 26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요거를 다 긁어 모으면 뭐 올림픽 경기장에 대략 그 직육면체로 위로 쌓아 올려봤자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 크기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미 20만 톤은 세상 밖으로 나왔고요. 남은 양이 한 5만 9천 톤 정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전 지구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금의 양이 한 3,000톤에서 3,5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사이면 금이 고갈된다는 건 기정사실에 가까워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과거에 속았던 역사가 있죠. 석유 고갈된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 석유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은 좀 다릅니다. 일단 금은 첫 번째로 원소라서 금이라는 걸 인간이 제작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예 불가능한다는 아닌데 1g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거의 뭐 미국 1년치 예산이 든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금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 방법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금은 지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석유처럼 지구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에게 온 금인 거죠. 그래서 금이라는 건 정말 귀하고 그 다음에 매장량이나 이렇게 양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금이 고갈이 날 겁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전에 좀 캘만한 채산성이 있는 금강들은
거의 다 캤어요. 그래서 이제 금값이 오른다고 해도 요즘에 생산량이 쉽게 못 오르는 이유가 첫 번째, 캘 만한 그런 금광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나마 있는 금광에서 금을 캐도 옛날만큼 품질이 좋은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산량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옛날만치 좋은 품질의 금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이제 절대값으로 보면 금이 더 앞으로 채산성이 악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은 조금 완화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환경 규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파리기후 협약 이후로 이러한 그 환경 규제 때문에 금광 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많아져서 안 그래도 채상성도 안 좋은데 여기에 규제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앞으로 금의 공급이 더 무섭게 줄어들 요인이다. 그 말은 즉 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금값이 또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매장량이 고갈되면 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의 매장량이 고갈돼서 금의 가격이 정해지기보다는 금이라는 자산이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5,000년 동안 금 가격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부터 뭐 로마 시대, 그다음 뭐 누엘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곳들 다 이제 금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 기간 동안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 금 가격이 폭등했던 그 다양한 역사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금을 돈으로서 썼는데 이 금이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들고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순도가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일반인 입장에서 알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을 안전하고 신뢰했는데 사람들이 맡기고 보관증만 가지고 다녔어요. 보관증으로 거래하면 이 종이로 거래하면 되니까 되게 쉽고, 그리고 이 보관증을 언제든지 가면 바꿔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됐든 아니면 그 어떤 기관이 됐든 보관증을 잊지도 않는 금을 담보로 많이 발행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원화나 달러도 화폐예요. 금을 담보로 해서 이런 화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임계점이 되면 이 금을 담보로 화폐를 만들다 보니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의 어떤 규제, 한계선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은 자기 스스로 되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까 자기 좀 더 주체적으로 통화 정책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역사들이 또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시원시원하게 이제 화폐도 발행하고 통화 정책도 하다 보면 어느 또 나중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끊어진다기보다는 약간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냐면 지금까지 그 국가가 발행했던 화폐의 량 최소 그 이상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1930년대를 보면 이제 미국이 또 화폐를 되게 많이 발행했어요. 이제 갖고 있는 금보다 화폐를 되게 많이 발행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근본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막 심각할 정도로 화폐를 발행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가격 그 괴리가 있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아,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화폐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 이거 다 못 바꿔줄 것 같은데? 아, 나 금 찾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다른 뭐 국가들도 찾으러 오고 일반 개인들도 기관들도 찾으러 오니까 미국이 일단 금 못 바꿔준다고 일단 은행 문부터 닫아버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심지어는 막 금 몰수한다 막 이런 행정명령까지 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1934년에 이제 금 가격을 다시 재평가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원래 20.67달러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이걸 35달러로 절상시켜요. 그게 정확히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과 미국이 발행한 화폐의 양이 동일시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발행하고 나니까 금 가격을 재평가하고 나니까 다시 경제가 안정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970년이 되니까 또 미국은 화폐를 많이 발행하기 시작했고 보유한 금의 양은 계속 줄다가 8,000톤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금을 많이 맡겨놨었거든요. 그리고 달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금으로 바꿔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화폐를 발행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내금 내놔라 막 이렇게 찾아오고 심지어 프랑스는 막 항공모함까지 끌고 와가지고 금 찾으러 왔었어요. 그렇게 미국이 있지도 않은 금을 담보로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금이 쭉쭉 줄어드니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나 더 이상 금 못 바꿔준다. 배째라 라고 얘기하는 닉슨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치솟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발행한 화폐량과 그 다음에 금 가격이 1대1로 매치되는, 금을 보유한 양과 1대1로 매치되는 그 수준 이상까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까지 가격을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과거 역사,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누엘 프랑스 때도 그랬고, 중국 12에서 13세기 이제 그 역사들도 다 돌이켜보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올랐나를 보면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량이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과 동치되는 순간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과거 5,000년의 역사가 증명한 이 공식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번 금의 사이클 때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1온스당 21,000불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언뜻 듣기엔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와, 무슨 금 가격이 그럼 지금부터 거의 7배, 8배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인류 5,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금 가격이 지난 100년 동안 올랐던 모든 사이클을 보면 금 가격이 10배도 안 올랐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즉, 금 가격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오르는데 우리는 그 사이클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금 프리미엄이 진짜 높았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금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걸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 여기서 따서 금치 프리미엄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제 금 가격보다 우리나라 금 가격만 한 20%나 높았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때 그때 금을 좀 적극적으로 뭐 실물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안정화됐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금 투자를 내가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딱히 어떤 게 뭐 나를 발목 잡는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금 투자를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만 내가 한 뭐 5년 정도 이제 금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도 안정화됐으니까 사기에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추천하시는 금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뭐 장단점도 다양하게 얘기를 드렸던 적이 많은데 근데 일단 오늘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금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실물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실물을 산다는 게 되게 부담이긴 하거든요. 실물을 사려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알아봐야 되며 그걸 사놓으면 집에다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누가 도둑이 들진 않을까, 내가 깜빡하고 잃어버리진 않을까, 다양한 두려움이 드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물 2대 내가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투자하는 KRX 금시장으로 추천해 드려요. KRX 금시장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금 투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 국가가 한 2014년쯤에 금거래를 좀 더 양성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출범한 그런 금 투자 서비스 같은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주식 어플에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 어플에 사실은 그 금 투자할 수 있는 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호가창도 있고요. 뭐 몇 주 살 건지 이렇게 그람수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또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르면 뭐 매도도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흔히 금 투자한다고 하면 ETF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ETF가 일종의 펀드인데 이제 이게 주식 어플로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 하세요. 그게 수수료가 한 0.7%에서 0.8%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KRX 금시장은 같은 주식 어플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0.2%에서 0.3% 정도로 훨씬 더 저렴하다. 엄청나게 큰 이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세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물 인출을 받지 않는 한 사실상 세금이 없어요. ETF나 금통장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금을 팔 때 수익의 15.4% 혹은 해외에 상장된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KRX 금시장은 그게 없어요. 내가 오늘 당장 사고 오늘 당장 팔아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대부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되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전환 비용이 되게 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KRX는 제가 아주 특별한 장점 중에 하나가 실물을 투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ETF나 그런 방식들은 일종의 금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가격을 따라가기보다는 선물 가격, 요거를 이제 따라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금 가격이 올라갈수록 실물을 투자했을 때 메리트가 되게 커집니다. 이건 제가 아주 예전부터 늘상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최근에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서야 밝혀진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에는 공급이 좀 제약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금이.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우리나라의 금 프리미엄, 실물 프리미엄이 되게 높게 뛰어요. 그 말은 즉, 지금처럼 실물 프리미엄이 안정화됐을 때 실물의 형태, 진짜 골드바를 사든지 아니면 KRX 금시장을 통해서 금을 투자해 두면 나중에 금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붙었을 때 실물 금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원래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에 투자하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은 KRX 금시장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금 투자에 좀 더 관심이 생기신다면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실물로 넘어가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요거를 아직 왜 넘어가야 되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직은 KRX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를 깨닫게 되는 날 이렇게 넘어오실 수밖에 없다. 요런 거는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방마다 금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그렇진 않아요. 모두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금은방들이 왜 금은방들마다 가격이 다른지 이것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르잖아요.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금에 대해서만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로 그냥 그 업체가 마진율이 다 다른 거죠. 나는 좀 더 많이 남기고 싶어. 나는 좀 박리담회로 하더라도 적게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금은방, 금 업체마다 이런 마진을 설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금을 살 때, 그리고 내가 나중에 금을 팔 때 이 가격도 다 다른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유통구조의 문제예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금이 종로에서 나와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뿌려지다 보니까 금이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빨리 회전될 수 있는 게 바로 종로겠죠. 그렇다 보니까 종로는 진짜 웬만해서 몇 군데만 돌아보시면 가격이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지방 쪽으로 가면 내가 만약에 손님으로부터 금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 금은 다른 손님한테 팔릴 때까지 그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찾으니까 기껏해야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정도의 금 가격이 변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만 주면 돼요. 보통 금 가격이 하루 동안 변해도 한 1% 정도 내외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금을 가지고 한 2주 뒤에 금을 팔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2주 동안은 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또 많이 내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방들은 금을 보유하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지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비싸게 팔아야 되고 좀 더 많이 싸게 금을 매입해야만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은 종로만큼 고객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회전이 되진 못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그 회전율의 차이 때문에 좀 이렇게 금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되게 벌어지면서 살 때는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팔 때는
되게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꼭 종로 와서 사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만 몇 군데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오늘 금 가격을 내가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뭐 살 때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라도 몇 군데만 이제 뭐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동네 금은방을 가시든 아니면 뭐 종로까지 오시든 뭐 이런 방법을 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이 급등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있죠. 금이라는 자산이 사실은 가격이 막 오르면 안 되는 자산이거든요. 왜냐면 금은 과거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원래 한정적이에요. 원래 한정적이니까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금의 가치는 5,000년 전이나 뭐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막 심할 때는 몇백 배에서 진짜 심할 때는 몇 조배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금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질 때는 실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보다 사람들이 이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먹을 쌀이나 그런 이제 필수품들 이런 것들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기관들이 뭐 미리 먹을 쌀을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자분들도 뭐 쌀을 사놓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큰 돈, 큰 손들의 돈은 다 금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대체 화폐의 가치는 언제 떨어지는 거고, 물론 매년 떨어집니다. 물가가 상승해서. 근데 사람들의 그 트리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진짜 위험하다. 딱 터지는 트리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실질금리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물가가 2%씩 올라도 우리 그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막 진짜 몇 천억, 막 조 단위로 투자하는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만 손실을 보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이 아닌 자산을 보유하려고 해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면 차라리 우리가 예적금 하는 것처럼 그들도 채권이라는 방식으로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채권은 우리가 예금하는 것과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어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에 이자를 2%씩 주는데 물가가 이제 4%씩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내 자산은 2%만큼 늘어도 물가가 4%만큼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은 2%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시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진다는 건 현금을 갖고 있어도 손해, 그 다음에 채권이나 예적금을 해도 손해인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예적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건 더더욱 안 하고 빨리 무언가 사재기 하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100년의 실질금리 데이터와 그 다음에 금가격 데이터를 뽑아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처음 빠지기 시작했던 때를 보면 1933년, 그리고 1970년, 2002년, 2019년이거든요. 정확히 그 시기부터 금 가격이 폭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 가격은 한 번 가격이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추세성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2019년부터 2025년 초 요 정도를 보면 이 전체 사이클에 진짜 딱 절반 정도 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금 실물을 구매할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물을 살 때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싸게 산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분. 첫 번째는 어떤 형태의 금을 사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금? 그냥 뭐 금은방 가서 골드바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골드바도 뭐 디자인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브랜드마다 가격 격차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형태의 금을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금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브랜드의 이 금이 뭔가 내가 지불하는 가격 대비 나중에 좀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골드바를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금 투자를 막
이 정도까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건 주물금이라는 형태의 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금 덩어리예요. 그냥 주물틀에다가 금을 부어서 굳히기만 한 거기 때문에 얘는 공인비도 없고 따로 무슨 프리미엄 같은 게 있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금값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면 골드바도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프레스로 찍고 디자인도 하고 케이스도 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주물금은 그 공인비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사실 이런 주물금 형태로 샀을 때 나중에 뭔가 후회하거나 손실을 볼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주물금으로 사면 싸고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인한테 적합한 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인데요. 흔히 금을 살 때 사람들이 되게 실물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가세를 내야 돼서 그래요. 부가세뿐만 아니라 내가 금을 오늘 사고 금을 오늘 팔면 마치 우리가 환율 살 때랑 팔 때 가격 다른 것처럼 금도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꼭 이런 살 때 팔 때 가격 다른 것만큼 손실도 봐야 되고 부가세 낸 것만큼 또 손실도 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을 사는 방식 중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뭐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 판매자한테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냥 뭐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중과세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그 금이 됐든 어떤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는 부가세를 지불했어요. 그 부가세를 지불한 제품에 또 부가세가 붙는 건 이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중고거래 할 때는 이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 맞습니다. 명품 쪽도 보면은 명품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사고 파는 것처럼 귀금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뭐 판매자한테 금을 받아서 뭐 감정해서 뭐 제대로 된 금이 맞으면 구매자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로 손해볼 게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적정 가격에서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자마자 바로 오늘 팔아도 똑같은 가격에 사서 똑같은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사함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도 없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모르셨죠? 이런 꿀팁도 있으니까 이런 플랫폼들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저희 금거래소도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